왕실을 취재해온 지난 10년 동안 나는 수많은 속보와 단독이라는 이름의 파도를 건너왔다. 그러나 왕실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그렇듯 사실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 글의 출발점은 단 하나의 자극적인 문장이지만 그 문장은 단순한 사건 서술이 아니라 인간, 제도, 권력, 그리고 감정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층위를 암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다 먼저 왜 그렇게 보이도록 읽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 1분 전이라는 시간 표현은 왕실 보도의 오래된 장치다. 그것은 독자에게 긴박함을 주는 동시에 사실 확인 이전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확대한다. 왕실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즉각적인 반응은 곧바로 공식 발표로 이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결정은 수일, 때로는 수주간의 내부 협의 끝에 외부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전이라는 표현은 마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 사실과 서사의 경계에 서 있다. 찰스 국왕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야 했던 인물이며 그 기다림 속에서 영국 왕실의 변화와 균열을 온몸으로 통과해왔다. 그런 그가 분노의 결정을 내렸다는 설정은 독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이미지와 맞물려 강한 서사적 힘을 얻는다. 왕실 기자들은 잘 알고 있다. 찰스라는 이름은 충동보다 숙고, 감정보다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결단은 언제나 이례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소비된다. 카밀라라는 존재 역시 단순하지 않다. 오랜 시간 논란과 비난, 그리고 점진적인 수용의 과정을 거쳐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왕실 서사에서 그녀는 늘 설명되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궁전에서 쫓겨났다는 설정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그동안 쌓여온 서사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상징한다. 이는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왕실이 외부 세계와 맺어온 신뢰의 구조가 흔들리는 장면으로 읽히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자극적인 표현의 중심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끔찍한 진실이다. 왕실 보도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는 언제나 공개되지 않은 사실, 확인되지 않는 정보, 그리고 암시다. 실제 기사에서도 기자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독자가 스스로 상상하도록 공간을 남긴다. 이 글 역시 마찬가지다. 진실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그저 무거운 그림자처럼 이야기의 뒤편에 놓여 있다. 왕실 내부에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위험하다. 그것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국가의 상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실은 늘 사실을 관리해왔고 기자들은 그 관리된 사실의 틈새를 읽어내는 데 익숙해졌다. 이 장의 목적은 그 틈새를 넓히는 데 있다. 사건을 단정하지 않고 감정을 폭로하지 않으며 다만 왜 이런 제목이 만들어졌는지를 해부하는 것이다. 독자는 종종 묻는다. 왕실 기사는 왜 이렇게 극적인가? 답은 간단하다. 왕실은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의 왕실은 대중의 시선 위에 존재하며 그 시선은 이야기와 갈등을 요구한다. 추방, 폭로, 충격과 같은 단어들은 바로 그 요구에 대한 언어적 응답이다. 그러나 언어가 커질수록 실제 인물은 점점 더 서사 속 인물로 변해간다. 이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는다. 누가 잘못했는지도 무엇이 사실인지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제목이 어떻게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왕실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흔들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만드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본다. 왕실 보도의 진짜 힘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 이전에 형성되는 기대와 긴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긴장 위에 다음 장들이 차례로 쌓이게 될 것이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침묵은 말보다 커지며 진실이라 불리는 것은 점점 더 복잡한 얼굴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그 모든 전개에 앞서 우리는 이 한 문장이 만들어낸 파문의 시작점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사건이 아니라 배경을 다룬다. 왕실 보도에서 배경은 언제나 핵심이다. 겉으로 드러난 장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진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축적된다. 방금 전이라는 표현이 만들어낸 폭발음 뒤에는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관계의 역사와 감정의 침전물이 놓여 있다. 찰스와 카밀라의 서사는 단순한 부부 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은 왕실 내부의 전통과 개인적 선택이 끊임없이 충돌해온 기록이며 동시에 대중 여론이 어떻게 한 개인의 위치를 규정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왕실 기자로서 나는 수없이 같은 장면을 목격해왔다.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사안이 외부에서는 마치 갑작스러운 폭로처럼 소비되는 순간들이다. 왕실의 하루는 조용하다. 특히 궁전 내부는 언제나 질서정연하고 감정은 규정된 언어로만 표현된다. 그래서 어떤 결단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다. 분노는 왕실에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감정이 아니다. 분노는 정제되고 서류화되며 때로는 침묵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찰스 국왕의 성향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는 늘 제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온 인물이다. 젊은 시절부터 감정보다는 책임을 앞세웠고 개인의 욕망보다 왕실의 안정을 선택해왔다. 그렇기에 그가 누군가를 내쳤다는 서사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에게 강한 충격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인물의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카밀라의 위치 역시 복합적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비공식적인 존재로 머물렀고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건과 절충을 감내해야 했다. 왕실 내부에서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균형자이자 완충제였다. 갈등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게 하는 역할, 전통과 현대 사이의 마찰을 흡수하는 역할 말이다. 그런 인물이 갑자기 배제되었다는 설정은 곧 왕실 내부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암시한다. 왕실 기자들은 이런 순간에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결정은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층위로 이어진다. 누가 알고 있었는가? 누가 침묵했는가? 그리고 누가 마지막까지 모르고 있었는가? 왕실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곧 권력의 구조다. 진실이 발견되었다는 표현은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야기 속의 끔찍한 진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무게는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배신일 수도 있고 제도적 신뢰를 흔드는 문제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실이냐가 아니라 왜 그 사실이 지금 이 시점에 문제로 떠올랐느냐다. 왕실에서는 타이밍이 곧 메시지다. 대중은 종종 왕실을 감정의 드라마로 소비하지만 내부에서는 언제나 계산과 맥락이 우선한다. 하나의 행동이 만들어낼 파장, 언론의 반응, 국제사회의 시선까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 장에서는 감정의 폭발보다 그 폭발이 가능해진 조건을 바라본다. 조용히 닫힌 문들, 끝나지 않은 회의, 그리고 공식 일정 뒤에 숨겨진 긴 대화들 말이다. 결국 이 두 번째 장은 질문으로 끝난다. 만약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보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이전의 시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왕실의 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소문이 아니라 침묵에서, 사건이 아니라 분위기에서, 그리고 그 분위기가 충분히 무거워졌을 때 하나의 제목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다. 다음 장에서는 그 침묵 속에서 움직였던 인물들의 시선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누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끝내보지 않으려 했는지를. 세 번째 장에서 시선은 궁전의 중심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에 머문다. 왕실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언제나 공식 공간이 아닌 비공식 공간에서 형성된다. 복도 끝에서 오가는 짧은 시선, 일정표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름, 그리고 설명 없이 연기된 만남들, 이런 사소한 균열들이 모여 하나의 서사를 예고한다. 발견이라는 단어는 왕실 기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며 무지의 순간을 연출한 인위적 장치다. 실제로 무언가가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진실은 이미 여러 단계의 보고를 거쳐 위로 올라가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야 발견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된다. 이 표현은 책임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고 결정의 무게를 분산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찰스 국왕의 주변에는 늘 조언자들이 존재해왔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왕실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국왕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언제, 어떤 언어로 전달되었는가다. 왕실 내부에서 감정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서가 되고 요약이 되며 때로는 위험 요소로 분류된다. 카밀라를 둘러싼 시선 또한 단일하지 않다. 그녀를 지지하는 이들도 경계하는 이들도 각자의 이유를 갖고 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인물 자체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누군가의 존재가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사람은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구조에 대한 판단에 가깝다. 이 시점에서 끔찍한 진실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여러 가능성의 집합처럼 보인다. 그것은 도덕적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적 부담일 수도 있으며 혹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왕실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이 왜 지금이라는 시간표 위에 올라왔느냐다. 왕실에서 시간은 우연히 선택되지 않는다. 궁전 안에서 정보는 늘 계층적으로 이동한다. 누군가는 전체를 알고 누군가는 일부만을 전달받으며 누군가는 끝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남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추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한 사람의 역할이 종료되었음을 암시한다. 실제 행동 이전에 의미는 먼저 결정된다. 왕실 기자로서 나는 수차례 이런 전환점을 지켜봤다. 겉으로는 단호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유예와 타협, 그리고 마지막까지 미뤄졌던 선택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세 번째 장에서는 폭발 직전의 정적에 집중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많은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대중은 결과를 기억하지만 왕실은 과정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서뿐이다. 말해지지 않는 대화, 바뀐 표정, 그리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이름들. 이런 단서들이 모여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결국 이 단계에서 이야기는 명확해진다. 문제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통제의 문제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숨길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침묵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미 선택의 범위는 좁아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선택들이 외부 세계와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을 다루게 될 것이다. 침묵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을 때 왕실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 언어는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버리게 되는가? 네 번째 장에서 이야기는 마침내 궁전의 벽을 넘어간다. 왕실의 침묵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외부 세계는 늘 움직인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추측은 자라고 추측이 자랄수록 왕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으로 밀려난다. 이 장은 바로 그 경계선에 대한 기록이다. 왕실은 말을 아끼는 조직이지만 동시에 메시지를 통제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발언이며 일정이 바뀌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신호다. 기자들은 이런 신호를 읽는데 익숙하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이미 많은 것이 암묵적으로 전달된다. 초청 명단에서 빠진 이름, 카메라 앵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자리, 그리고 개인 사정이라는 반복되는 표현들. 찰스 국왕의 일정은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그는 변함없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안정된 모습이 오히려 긴장을 증폭시킨다. 왕실 보도에서 변화는 늘 비변화의 형태로 먼저 나타난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태도는 내부에서 이미 큰 결정이 내려졌음을 암시한다. 기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방식으로? 카밀라의 부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왕실 서사에서 부재는 언제나 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소비된다. 동정과 의심, 지지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고 그 모든 감정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증폭된다.
왕실은 이 파도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의 표적이 된다. 이 장에서 추방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그것은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상징적 분리를 뜻한다. 궁전에서의 위치, 일정 속의 역할, 그리고 대중 인식 속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과정. 왕실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는 방식은 늘 단계적이다. 한 번에 밀어내는 대신 천천히 주변부로 이동시킨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진다. 언론의 역할도 이 시점에서 달라진다. 초기에는 질문을 던지던 기자들이 점차 해석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그 반복은 하나의 합의처럼 굳어진다. 왕실 보도에서 합의는 사실만큼이나 강력하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그 방향은 곧 현실이 된다. 그러나 왕실 내부에서는 여전히 다른 시간이 흐른다. 외부의 소음과 내부의 판단 사이에는 언제나 시차가 존재한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시차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점이다. 침묵은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부담이 된다. 왕실은 선택해야 한다.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침묵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이 선택의 무게는 한 사람에게만 지워지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제도의 얼굴을 갖는다. 그렇기에 네 번째 장은 개인의 감정보다 구조의 압박을 보여준다. 왕실이라는 시스템이 외부의 시선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충돌이 어떤 방향으로 해소되려 하는지를. 결국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더 이상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공적 서사가 되었고 대중의 해석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왕실은 이를 되돌릴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어떤 형태로 이 이야기를 완성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뿐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선택이 구체적인 언어로 드러나는 순간을 다룬다. 공식 문장, 조심스럽게 선택된 단어들,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문장들 속에 숨겨진 의미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장에서 이야기는 마침내 언어에 도달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말은 더욱 신중해진다. 왕실에서 발표되는 문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고 감정의 방향을 유도하며 역사의 기록 방식을 미리 결정하는 도구다. 그래서 한 문장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문장이 사라진다. 공식 성명은 언제나 짧다. 길수록 위험하고 설명이 많을수록 해석의 여지가 커진다. 이 시점에서 왕실이 선택하는 언어는 늘 비슷한 구조를 띈다. 개인적인 사안임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되 위기는 아니라는 어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말하지 않는 방식이다. 찰스 국왕의 이름은 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는가? 직접적인 주어로 등장하지 않을수록 결정의 무게는 제도로 분산된다. 왕실은 오랫동안 개인의 결정을 집단의 판단처럼 보이게 하는데 능숙해왔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권위 유지의 기술에 가깝다. 국왕은 감정적인 주체가 아니라 연속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카밀라의 이름이 언급되는 방식 또한 중요하다. 그녀가 완전히 배제되었는지 혹은 여전히 존중의 언어로 감싸여 있는지에 따라 메시지는 달라진다. 왕실 보도에서 존칭과 수식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직 단절되지 않았다는 신호이자 향후 서사의 여지를 남기는 장치다. 완전한 침묵은 곧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끔찍한 진실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그것은 언어의 주변부에서 암시로만 존재한다. 무엇이 말해지지 않았는가? 어떤 질문이 성명에서 빠져 있는가? 기자들은 바로 그 공백을 분석한다. 왕실 발표문에서 빠진 문장은 포함된 문장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해준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공식 언어는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만 감정은 늘 그 틈을 비집고 나온다. 누군가는 왕실의 품위를 지켰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숨겼다고 주장한다.
이 시점에서 사실 여부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가다. 왕실 서사는 언제나 신뢰와 피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왕실 내부에서는 또 다른 언어가 오간다. 공식 발표와는 전혀 다른 톤, 훨씬 더 직설적이고 계산적인 문장들. 그러나 그것들은 기록되지 않는다. 기록되는 것은 오직 외부를 향한 언어뿐이다. 이 이중 언어 구조가 바로 왕실 보도의 핵심이다. 하나는 보여주기 위한 언어, 다른 하나는 유지하기 위한 언어다. 5번째 장은 그래서 전환점이다. 사건이 언어로 고정되는 순간 해석의 범위는 줄어들지만 동시에 영구화된다. 한번 선택된 표현은 되돌리기 어렵고 그 표현은 이후의 모든 이야기의 기준점이 된다. 왕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말은 늦게 나오지만 나올 때는 정확히 계산된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언어가 던져진 이후 그 언어가 만들어낸 파장이 어떻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장이 어떻게 다른 의미로 변형되는가.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기억의 정치를 다루게 될 것이다. 6번째 장에서 이야기는 시간으로 이동한다. 발표가 나온 직후가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이다. 왕실 보도에서 진짜 영향력은 언제나 사건 다음에 나타난다. 첫날의 헤드라인은 빠르게 소모되지만 며칠 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이야기다. 이 장은 바로 그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왜곡되며 어떻게 굳어지는지를 따라간다. 공식 언어가 세상에 던져진 순간 왕실은 통제권의 일부를 잃는다. 언어는 더 이상 왕실의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들의 것이 된다. 방송 패널, 칼럼니스트, 소셜미디어의 짧은 문장들 속에서 같은 발표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절제된 품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냉혹한 단절이라고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점점 희미해지고 인상만이 남는다. 찰스 국왕의 이미지는 이 시점에서 재구성된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상반된 상징들의 집합이 된다. 안정과 단호함, 책임과 냉정함이라는 이미지가 동시에 더 씌워진다. 왕실 보도의 특징은 인물을 하나의 서사적 기능으로 환원시키는 데 있다. 국왕은 감정을 느끼는 개인이기보다 결단을 내리는 장치로 읽힌다. 카밀라의 서사 역시 변형된다. 침묵은 그녀를 보호하지도 공격하지도 않는다. 대신 다양한 해석을 허용한다. 피해자라는 이미지 혹은 오래된 문제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른다. 왕실에서 누군가가 말하지 않을 때 그 침묵은 타인의 언어로 채워진다. 이 장에서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끔찍한 진실은 더욱 추상화된다.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적 문구로 남는다. 사람들은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인상만을 공유한다. 왕실 보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 단계다. 사실이 아니라 분위기가 역사가 되는 순간이다. 흥미로운 점은 왕실 내부에서도 기억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기억을 갖는다. 결정에 참여한 사람, 그 결정을 전달한 사람, 그리고 그저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 왕실은 하나의 조직이지만 기억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이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 언론은 이 불균형을 확대한다. 초기의 조심스러운 표현들은 점차 단정적인 문장으로 바뀌고 가능성은 사실처럼 인용된다. 그때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꿨다 라는 문장이 반복될수록 실제 변화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문장은 진실처럼 굳어진다. 왕실 보도에서 반복은 증거를 대신한다. 6번째 장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후가 시작이다. 기억은 선택되고 정리되며 필요에 따라 강조되거나 삭제된다. 왕실은 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방향을 유도하려 애쓴다. 일정의 재배치, 새로운 이슈의 등장, 다른 인물의 부각은 모두 기억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어떤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추방이라는 강렬한 이미지, 그리고 발견된 진실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닌 속에 남는다. 그것들은 구체적 설명이 없기에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는다. 설명되지 않은 해인 이야기는 언제든 다시 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간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이 모든 사건은 어떤 의미로 정리되는가? 개인의 이야기로 남는가? 제도의 전환점으로 기록되는가?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그 정리의 순간, 즉 왕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려 하는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7번째 장에서 이야기는 정리에 도달한다. 왕실에서 정리란 결말이 아니라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가깝다.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 새로운 일정이 채워졌으며 다른 이슈들이 헤드라인을 차지한다. 이 지점에서 왕실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그 보이는 정상성이 이 장의 핵심이다. 왕실은 언제나 위기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아 왔다.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아무리 충격적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결국은 제도의 연속성 안으로 편입된다. 사람들은 점차 묻지 않게 된다.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이 내려졌는지.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왕실의 목표는 달성된다. 찰스 국왕의 모습은 이 시점에서 다시 안정의 상징으로 돌아간다. 초기의 긴장과 해석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남는 것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는 서술이다. 왕실 보도에서 이런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사건의 원인을 지우고 결과만을 남기는 역할을 한다. 국왕은 다시 개인이 아니라 제도의 얼굴로 고정된다. 카밀라의 이름은 점점 덜 언급된다.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서사에서 밀려났다는 의미다. 왕실에서는 배제조차도 조용히 이루어진다. 공식적인 결별 선언보다 점진적인 비가시화가 더 효과적이다. 대중은 어느 순간 그녀를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그 침묵은 마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받아들여진다. 이 과정에서 끔찍한 진실은 완전히 상징화된다. 그것은 더 이상 사실을 가리키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서사적 장치로 남는다. 그때 무언가가 있었다는 집단적 기억.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기억. 왕실 보도에서 이런 유형의 기억은 매우 오래간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왕실 기자로서 나는 이런 결말을 여러 번 보아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구조다. 개인은 흔들리고 관계는 변형되지만 제도는 다시 균형을 찾는다. 그리고 그 균형은 대개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완전함 속에서도 왕실은 기능한다. 그것이 바로 왕실이라는 시스템의 본질이다. 이 마지막 장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다. 오히려 누가 이야기에서 사라졌는가, 어떤 질문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가다. 왕실의 힘은 답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질문의 범위를 제한하는 데 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 사이에 묻힐 것이다. 새로운 결혼, 새로운 논란, 새로운 얼굴들. 그러나 왕실의 역사 속에서는 이 순간이 하나의 작은 균열로 남는다. 기록에는 남지 않을지라도 기억의 층위 어딘가에는 자리 잡는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기억은 다시 호출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다만 정리되었을 뿐이다. 왕실이 늘 그래왔듯 조용히, 단정하게, 그리고 설명 없이 독자는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 침묵을 안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공백을 질문으로 남겨둘 것인가? 왕실 서사의 결말은 언제나 독자의 해석에 맡겨진다.